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으로 성공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했습니다. 청와대도 드디어 고용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경제 전망은 많이 다릅니다. 지표가 온통 빨간불입니다. 이를 근거로 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경제 인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경제만큼은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되기에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이 경제 인식과 평가.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샵 3698 유료 100원 시청자 의견을 문자로 받아가면서 월요일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데일리한 논설 실장 지내신 이종근 실장님 나오셨고 김상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 발표한 이 내용에 시장과 전문가 그룹의 반응은 글쎄요. 반응을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월별 취업자 수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고용 대란 우려를 키웠습니다. 급기야 올해 1월 19,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가 2월 26만 명, 3월 25만 명, 4월 17만 명으로 꾸준히 회복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20만 명 달성을 예상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 하지만 고용 지표가 12개월 연속 부진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나아진 것을 획기적 개선이라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25만 5천 명 늘어나 고용률은 오히려 0.1% 하락했습니다. 또 제조업 일자리 감소, 자영업 부진의 영향으로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 4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불안한 고용 지표도 여전합니다. 고용 창출 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 것이 정말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산업과 기술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용 상황에 대한 정부 전망과 현장 간의 괴리는 좁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됐었던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의 발표 내용 정리한 내용부터 먼저 좀 보셨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패널들과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낙관적인 경제 인식에 대한 평가부터 좀 짧게 한번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매일매일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먼저 총평부터 네. 이 경제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이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저희는 좀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경제 위기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바로 문 앞에 있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식이 경제 성장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견고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근거를 모르시겠다. 따라서 우리는 예. 지금 우리 경제연구원에서 지금 보고서를 나온 게 우리는 준 디플레이션이다. 지금 준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앞에 있는데 예. 이러한 그 시장과 또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청와대 경제 인식과 달리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준 디플레이션이다. 장기 불황의 입구에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런다는 말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을 주로 하시는 김상일 평론가님과 이종훈 실장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경제 정책에 관해서 정치와 경제가 괴리될 수 없고 따로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어떻게 보는지, 전체적으로 정치권은 어떻게 보는지, 시사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두루두루한 다양한 시각이 궁금해서 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먼저
인식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뭐 인식이라는 표현을 어디다 방점을 둘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렇기는 하죠. 좀 예. 다소 추상적이긴 예, 합니다. 큰 틀에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세부적인 발언을 주목을 해보면 어렵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의 부분도 현장을 보면서 바꾸겠다라는 거를 메시지로 내고 전제로 계세요. 깔려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건 대통령이 대국민에게 심리적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발언 이걸 보시면 예. 제가 볼 때는 그 인식은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본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 것이냐, 대응 방식을 정한 것이 맞느냐,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을 아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 자체가 통계가 자체가 좀 다소 좀 호전되는 걸로 나오더라도 현장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다가 대통령 말씀에 깔려 있는 것이고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가자는 잠시 뒤에 그럼 우리가 좀 토론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종훈 실장님은 이런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어떤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보면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모두 다 예. 이분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경제마저도 이분법으로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 경제를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 성공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성공했다, 실패했다. 야당은 물론 그러고 보니 실패했다라고 그러네요.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물론 이 표현을 나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제목이라든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 경제가 좀 성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경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에 훨씬 방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다든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라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예.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런데 물론 김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전문가는 행간을 읽을 수 있더라도 국민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이거 성공이야? 성공한다고 생각해? 예.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선과 악 뭐 적대, 피아 이런 구분이 정치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정치적으로도 사실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도 뭐 좋아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공이다.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 굉장히 이걸 자꾸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예. 개입돼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성공이라는 말이 대통령 말씀으로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이슈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언급을 할 때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대단히 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역시 이걸 정치 분석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종훈 실장의 말씀 들어보니 그렇긴 하네요. 적폐청산,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여서 토론을 하면은 네.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정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소득 네, 주도 성장이 이거는, 그럼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면 경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정권의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핵심 가치와 이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놓고 갈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뭐 토론하다 보면 일견 또 마음은 편해져요.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정책이 아니다. 예. 이렇게 그러나 놓고서 예. 시작을 하면 또 뭐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이제 뭐 정치 공학적 토론의 장에서는 뭐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자리니까 정치와 경제를 좀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토론을 이끌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이념, 철학, 가치와 경제 정책이 혼합돼 있다라는 그런 현상으로 좀 뭐 최고모님 말씀도 이해가 좀 됩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대통령이 경제 인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바로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카메라 앞에 섰거든요. 제 기억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수석이 공식 발표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홍장표 수석 시절에는 간담회 같은 거를 했죠. 간담회는 했고. 근데 이제 정태호 수석에 와서는 기자들한테 저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한 건 처음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네. 처음이냐 뭐 두 번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저렇게 공식 발표하듯이 말하고자 했었던 핵심 내용은 뭐로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경제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예.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 정책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그냥 그 이론적으로만 보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그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걸 보면 경제 정책일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경제 정책은 양적 성장만 경제 정책이냐? 예. 그럼 질적 성장의 부분, 예를 들어서 분배의 부분은 아하. 전혀 경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도 경제 정책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분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런 식의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을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옳은 방식이냐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주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에 어렵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깔려 있거든요. 옛날엔 그런 얘기조차 안 했죠. 우리가 그렇죠. 옳다라고 했는데 예, 예. 지금은 어렵지만 뭐 이렇다라고 앞에 이렇게 깔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습니다. 예. 참 힘들지만 끌고 가고 싶은 건데 저도 이제 방법론에서는 저 방법이 이제는 조금 어렵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지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거를 고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함께 힘든 부분이 있을 수 네,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께 가자. 예.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바꿀 시점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샵 3698 시청자 문자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자 중에 국민은 겨울인데 청와대만 봄인 듯합니다라고는 다소 추상적인 문자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뭐 잘하네 못하네 이런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지 전문가들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 명색이 청와대 수석인데 네네. 엄청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센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허언을 할 일은 없는 것이고. 네네. 자, 드디어 고용이 평균 20만 명 취업자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이 이제는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20만 명 취업자 수 증가. 이런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사실 그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지고 기사들의 방향도 그 초점을 맞춰진 게 정태호 수석의 그 표현에 예. 한 구절이 있어요. 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2018년도보다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아, 작년보다는. 자, 그 뭐든지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그 수치는 기준점이 뭐냐예요. 기준점과 비교 시점. 예, 그 이른바- 비교 시점이 이른바 기준점이 기저 여기고. 효과. 그렇죠. 기저 예, 효과를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데 2018년도는 아시다시피 최악이었어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고 1년 내내 4번의 문 대통령의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야 돼요.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나 예, 마찬가지였어요. 1분기, 2분기, 예. 3분기, 4분기 예. 이 고용 지표하고 이제 이 소득 지표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가슴 아프다라는 제일 이야기를 아픈 대목이죠. 예, 들었어야 문재인 정부 됐거든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해 13월 1분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아마도 이 고용 수석이 저는 좀 총대를 맨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을 딱 잡고 또 이번 주가 사실은 중요한 지표들이 다 발표되는 그렇죠. 그 예, 주간이잖아요. 뭐 소득, OECD 뭐 예. GDP 성장률도 나오고 한은에서 맞아요. 저 무역 지수 뭐 나오고 되게 굉장히 촘촘히 지금 나오는 줄줄이 쫙 줄서 쭉 있죠. 이제 줄서 발표될 있죠. 게. 예. 근데 그것을 미리 좀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군요. 선제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망은 알겠는데 아까 그 의도는 알겠는데 욕망이라기보단 예. 기자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현장 기자들이 느끼기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느끼기에 조금 뭐랄까요? 황당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최소한 고용수석이라면 좀 더 수치가 뭐랄까 기저 효과라고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촘촘한 어떤 그런 근거가 있었어야 됐는데 딱 2018년도 비교하고 딱 아무 예, 근거가 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고개를 완전히 끄덕일 수 없는 그런 이 발표였다라는 게 좀 중론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뭐 청와대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굳이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래도 월 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 명을 회복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그 꽉 묵혀 있는 6조 7천억 원짜리 추경만 통과시켜 주시면 요거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호소가 담겨 있지 않았나 이런 예. 근데 그것도 우리 국민을 오도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점에서요? 자, 이 경제란 건요 아주 철저한 실용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예. 총 평균 숫자 그다음에 합계 숫자만 놓고 하면 이건 실용적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 어떤 술사가 될 수 있거든요. 취업자 증가수 20만 명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럼요. 주당 36시간이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양질의 자리, 그다음에 뭐 저급한 자리 이렇게 나누는데 이른바 저 풀타임 잡. 예. 36시간 이상은 60만 개가 없어져요. 36시간 미만인 거는 84만 개가 새로 생깁니다. 그 84만 개 담배꽁초 줍고 그다음에 불 끄고 진짜로 재정으로만 나가는 세금으로만 이루어진 단기성 알바가 여기 포함된 건데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가 늘어서 숫자가 늘어난 거에 대한 내용적 설명을 해줘야지 20만 명 늘었습니다만 가지고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하는 거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그렇죠. 고용의 질은 그래요?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질은 나빠지고 있다. 김상일 평론가님 혹시 들으신 얘기 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이런 아니, 뭐 비판의 여지는 없나요? 정치적 수사라는 말에 저는 일부 동의는 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국민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던지는 거지 그 경제 지표나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좀 아까 이종건 실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작년에 취업자 증가 수가 9만 7천 명이에요. 맞아요. 9만 예. 7천 명. 그러면은 2016년에는 29만 9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는 31만 7천 그렇죠. 명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네? 30만 명 정도 돼야 그래도 경제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20만 명 정도면은 이제 경제가 좀 유지가 예, 되고 2016년, 17년에는 이제 2017년에는 그 이상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거고 네. 2016년에는 그 전년도의 기저효과도 조금 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잡는 거냐라는 말씀 잘해 주신 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4월에도 17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을 넘기지 못했죠. 네, 그리고 과거의 추세를 보면은 연초에 좀 좋다가 중반기에 취업자 수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2분기에는 그럼 취업자 수가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끌고 가는 건 좋은데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신뢰가 붕괴되는 상황이 오면 그게 더 굉장히 큰 일인데 조금 저는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 뭐 저는 현실적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있다. 예.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하는 거는 지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예, 뭐 이 문제를 어떤 정파적 시각에서 잘한다 못한다로 되면은 한두 끝도 없는 도돌이표 서로의 공방만 되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자들이 다 판단하실 테니까.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우리 저 현역 기자 시절에 경제가 좋냐 안 좋냐 그러면 정치부 기자들은 경제 잘 모르니까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꼭 이게 발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네네. 그 중에 왜 그린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익숙치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린북이라는 이제 자료가 있는데 네. 여기를 보면. 대충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라고 장밋빛 전망으로 할 거냐? 아이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정부 고민이 크죠. 네. 이거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월달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내용은 어때요? 경제 동향인데요. 경제 동향을 보면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행지수인데 예. 동행지수는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좋아진 적도 없고요. 보통 동행지수가 한 8개월 이상 계속 하락세면 예. 이제 완전히 부진에서 완전히 둔화로 바뀌는데 그래왔죠. 그래왔는데 지금 전망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 투자, 수출 뭐 세 가지 다 부진하고 또 2개월 연속 실무 지표가 하강되고 있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미중 뭐 경제 무역 전쟁이나 혹은 뭐 세계 경제 전망세 부진 뭐 이렇게 외적 요인을 뭐 들고는 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이 그러니까 이 의미하는 게 내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나 혹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그게 이제 성장으로 간다라는 예. 건데 정부가 2년 동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수출일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출을 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수출이 지금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주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면 그것이 잘 된다는 표현이 지금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이 정책이 옳다 이거는 사실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어쨌든 말씀하신 그것대로라면 기재부는 지금 굉장히 암담한 그런 그 전망을 지금 동향과 전망을 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런 경제 동향에 대한 자료를 내는 데가 크게 보면 정부 사이드에서는 기재부가 있고요. KDI라고 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있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놓고 보면 지난 9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라고 지금 돼 있었는데 점점 표현들이 바뀌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정훈 실장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5월 달에 발표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전망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KDI까지 말씀을 드리면 KDI는 지금까지 둔화해서 8개월 동안 그 경기 동행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예. 이제 부진으로 바꿔야 된다. KDI 원장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경기 판단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요? 4월 달에 기재부 아하. 그게 그 이유입니다. 불확실이라는 단어, 부진이라는 단어 이런 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저 쓰는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자료에 저런 단어가 표현이 되면 이게 경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나 라고 비전문가들도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최양호 고문님한테 네.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난 9월 달에 작년 9월에 저희 비슷한 토론한 거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네. 기재부가 그 당시에 회복세라는 단어를 써서 그럼요. 맞네 틀리네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딱 6개월 만에 표현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KDI 보고서에 최초로 경기 부진이란 경기 하락이란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나온 거는 2018년 11월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거기다가 왜 판단을 이렇게 내렸냐 근거를 제시를 해요. 예. 그게 뭐냐면 IMF와 외환위기의 수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를 2018년도 11월에 벌써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월달, 4월달에 우리 또 저런 기관들 외에 또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 내놓는 데가 맞아요. 예. 한은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있죠. 한은은 계속 잠재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지난 8개월 정도를 예. 지금 서로 뭐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로 해서 지금 사실 우리 소비자라든가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된 상황이 있죠. 거기다 지금 대통령도 처음에 신년사에서는 이거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굉장히 험난하지만 예.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또 뭐 경제 확대 회의 같은 데 할 때는 경제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사실 뭐 경제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쓰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려는데요. 이건 심리가 아니라 지금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군요.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그다음부터 국민들이 또는 기업들이 같은 방향의 배를 탈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펀더멘탈 좋다. 펀더멘탈 좋다. 그거 IMF 예. 왔어요. 그 당시에요.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강경식 부총리는요. 10월부터 우리 11월 달에 왔잖아요. 10월에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강연회를. 예, 우리 경제 기초 튼튼하다고. 그거에다가 21세기 국가 과제, 그다음에 국가의 번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심리와 현상의 괴리가 확 나오니까 그 여파는 엄청났었죠. 자, 좋습니다. 자, 큰 흐름에 대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됩니다. 올 연말에 어떻게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쭉 시계열로 놓고서는 연 단위로 놓고 보면은 발언의 이 표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추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경제연구원에서 부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KDI가 나오고 그 다음엔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저런 자료를 내면은 아이고 이거 진짜로 저런 정부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세 분한테 청와대는 분명히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지금 수석들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라 기재부하고 KDI가 부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자, 요 괴리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자, 이 괴리의 원인이 뭡니까, 최영호님?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보고가 잘못됐다? 누가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 옆에 뭐 수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청와대 참모들이 경제수석이든. 대통령이 경제 인식에 대한 말씀 자료를 의도적으로 좀 너무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 뭐 하여튼 지금 뭐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뭐 토론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죠. 자, 소득주도 정책을 이제 썼어요. 근데 결과는 나쁘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판단을 거기서는 어떻게 하면 정책의 노선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했다. 더 강화해야지 이러한 우리가 이 잘못 나오는 이 뭐 숫자들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강화 방면으로 지금 가는 강화로 가고 부분들인데 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숫자들을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요? 좋습니다. 예. 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괴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괴리가 존재하게끔 참모들이 정말로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원인 진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원인 진단이? 그 청와대에서 보고하는 참모들의 원인 청와대의 진단이 원인 저는, 진단부터. 그럼 예. 그거부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질적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질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가는 거일 수 있어요. 방향은 맞는다. 예. 예. 그러나 질적 성장이라는 거의 가중치와 양적 성장의 가중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한꺼번에 질적 성장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임금에서 발견하면 안 되고 공정경제라는 시장 구조에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산업 분야, 그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구조조정, 산업 분야가 없으면 아무리 재정을 확장을 하든 뭘 투여하든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시장이 고장나 있는 걸 고치는 거를 전제해야 되는데 그 원인 진단은 안 하고 그냥 그 지금 정책에 대한 평가만 하니까 네. 저는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가 됐고요.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경쟁이 사라진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차 밴더 있죠, 2차 밴더 있죠, 3차 밴더 있고 여기에 단가나 이런 것들을 이미 대기업이 다 알고 일정 부분 강제를 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수 효과든 경쟁이든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일감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한 개의 기업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막 10개가 달라붙고 20개가 달라붙어서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성 향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산성도 늘어나고 기술 혁신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이 시장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바로잡는데 먼저 매진을 하고 돈을 넣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보고를 할 때 네. 이런 부분을 너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소득주도 성장 관련만 대통령께 보고를 하니까 어떤 게 되냐면 경제보다는 철학적인 부분으로 이게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쉽게 좀 일반인의 용어로 다시 좀 반문 질문을 좀 드리면 네. 대통령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청와대 회의에서. 아니, 왜 이렇게 경제 성적표가 안 좋습니까? 라고.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재벌 개혁을 더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네. 엉뚱한 철학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요 우리가
그 생산성이라는 게 네. 우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수를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내수도 우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해외는 지금 기계를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도 낮추고 생산성도 올라가요. 그러면 제품 경쟁력이 우리가 해외 직구도 있잖아요. 네. 해외 직구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내에서 그걸 가지고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요, 네. 해외에 잡아먹히는 세국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예, 예. 이게 이제 그 청와대 내에서 토론회 때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이 꼭 취해야 할 방법이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챌린지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기 평가가 어떻게 나면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재정 확대를 했으나 예. 재정 확대의 모습이 긴축 또는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하. 더 확장적으로 쓰자. 이게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재정 확대는 더욱 더 강력한 역할이 요구된다라는 발언이 그 발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추경으로 귀결이 되네요. 그럼요. 추경이라든가 해법도. 확대적인 재정인데 자 그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견고하게 앞으로 가고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근데 왜 추경을 해요? 왜 재정적 확대를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사실 이제 한 정권도 이 소위 말하는 일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피크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정적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까지 가자. 좋아요. 거기에 토다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이종우 실장한테 좀 여쭤보고 좀 갈게요. 이종우 실장님, 네네. 제가 먼저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봤더니 네. 대통령이 재정 확대해라. 결국은 추경 빨리 이거 하라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네. 뭐 추경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국회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네.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기재부가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40% 수준인데 경제부총리는 이거 더 가면 위험합니다라고 지금 말했다는 거고 대통령은 미국은 107이라는데 뭘 40 갖고 그러냐고 그랬다는데 네네. 이거 맞아요? 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옳다 그르다보다는 아니 사실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네네, 사실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그 재정 확대와 관련해서 어쨌든 예. 바람직한 저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기사가 뭐냐면 예. 2년 동안 저는 대통령이 하는 어떤 정책 내지는 청와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기재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질문에서 저는 사실 이 전 예, 질문에서 예. 어떤 답을 한다면 지금 기재부의 목소리,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가 이건 이겁니다라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홍남기 부총리 이후에 얘기한 적이 전 별로 없거든요. 정부 정책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그런데 예.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또 예. 이 실물 경제와 거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어떤 이 정책적인 자기의 어떤 이야기도 나와야 돼요. 네. 그건 언제나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우리 이현재 경제부총리 기억하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목소리도 냈고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 문제든 정치 문제든 끝까지 토론을 했고 그 토론에서 사실 반대 목소리와 함께 그것을 전부 다 함께 사실 인식을 공유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이 그런 토론 속에서 나오느냐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정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실물 경제를 아는 그런 관료나 혹은 예. 정책 담당자가 있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지금 그거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한 예.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판적으로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비판할 때, 목소리를 내실 때 대통령 예. 이전에는 국가 부채 40% 위험하다. 그 굉장히 위험한 수치다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느냐. 예. 근데 그게 또 바뀌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좋아요. 근데 뭐 박근혜 정부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경제 상황이 다르고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까 그거는 잠시 뒤로 가보도록 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국민들의 관심사는 경제부총리는 저 워딩만 놓고 보면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40% 아래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요거 넘으면 위험합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위험하죠. 위험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예. 이
이 재정 확대가 어마어마해요. 400조 돌파도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내년 했죠. 예산은 500조 돌파하겠죠. 그런데 예. 2년 만에 100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0조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 뭐랄까요? 저는 완급 조절을 전 하는 것 같아요. 추경도 사실은 뭐 OECD도 약간 IMF도 11% 얘기했는데 6.5% 맞아요. 맞춰주고 예, 예. 그다음에 메시지를 굉장히 뭐랄까요? 완급 조절을 하는 메시지가 기재부에서 좀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500조 돌파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요? 그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 완충 작용 뭐 이런 예.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전 부채 문제도 사실은 그런 이 굉장히 이 너무나 재정 확대가 사실은 급격하다라는 데 대한 브레이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당장 40%가 높다 낮다 이런 단순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부총리는 40% 밑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60%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니 요 20%의 괴리는 분명히 청와대와 기재부가 경제 인식과 앞으로의 운영 방안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어느 게 맞는지 우리가 국민들이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그런 들어서 문제가 아닌 네, 거죠? 그런 문제가 어, 아닙니다. 예. 4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가 있어요. 재정이 늘어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동력이 있고 경제가 예. 활성화돼 있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수가 늘어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을 확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잘못하는 건 뭐냐면 이걸 논쟁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관료로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늘려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사람의 건강이 떨어지는데 수술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당이 떨어지니까 초콜릿을 그렇죠. 먹여야 된다.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하. 재정 확대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것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성장 정책이라든가 예. 생산성의 증가라든가 경제 활력이나 성장 산업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 한다면 예. 그것이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고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예. 사실은 그러면 관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재정 확대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재정 확대를 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이게 있습니다라고 그 방법을 내놔야 되는 거지. 이 재정 건전성이 옳다 그러다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관료로서는 정말 잘못된 논란의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네. 말씀.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거 하는데요, 지금요. 아니죠. 경제 정책 총괄인데 아니, 어떻게 그거 하나 총괄을 하는데 권한을 줬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만기 친남으로 쭉 갖고 가는데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라 곳간 지키는 일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곳간을 분명히 아세요. 이분은 뭐 평생 예산만 하신 분이기 하신 때문에. 분이니까 이걸 예. 얼만큼 지켜야 되느냐. 근데 이랬으면은 설명을 조금 더 잘하셨으면 이런 논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지금 외국 거 나오면 미국은 107%고 뭐 일본은 220%인데 이게 숫자가 다른 숫자예요. 잠깐만요. 요 대목에서 이거는 저희는 저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제 비전문가시고 예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요거는 좀 전문가신 최영호 고문한테 여쭤보고 갈게요. 자, 국가 부채가 40%가 맞는 건지 60%가 맞는 건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미국은 국가 부채가 107%라더라. 우리는 지금 40% 아니냐. 조금 더 늘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경제 시장에서는 이 40%와 107%, 미국의 107%. 이거는 어느 게 맞습니까? 자,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국가 채무가 있고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예. 국가 부채는 우리 기금성 이런 가는 것까지 다 해서 더 크고요. 더 크죠. 국가 채무는 우리가 갚아야 될 갚아야 돈, 돼요. 갚아야 예, 될 돈인데 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에 지금 미국과 비교하는 게 이 베이스가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는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기관 없지는 않죠. 없지만 뭐 조금이라도 있지만 예, 연방 굉장히 정부도 작죠. 있고 다 있기는 예, 있죠. 작죠. 예.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비중이 작을 뿐이죠. 예, 공공기관은 한전부터 해서 무슨 뭐 공사, 공항공사 뭐 이것이 다 빠지는 게 국가 부채입니다. 아하.
그러면 그것까지 다 넣으면요, 우리 GDP의 70% 가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의 다 올라왔어요.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한전이 부도가 나면은 나라에서 그러면은 나 몰라라 할까요? 예. 그럴 투입이 수 돼야 없죠.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전기가 끊어질 면들로 수는 봤을 없으니까. 때 예. 지금 뭐 40% 60%이 문제가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지금 곡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 좀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요거는 좀 한 바퀴 좀 더 돌아봐.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미국하고 비교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거는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는 게 미국은 뭐 최악의 경우에 정말로 국가 부도 상태 되면 달러 찍어내면 되는 나라고. 아, 그럼요. 2008년대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네.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은 정말 달러를 찍어가지고 헬리콥터를 뿌려버리더군요. 전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위기 극복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 한국은 국가 부채 뭐 국가 채무가 됐든 국가 부채가 됐든 이거 40% 넘어가는 거 거기다 곱하기 2 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 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거? 당연히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 예, 지금이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냐? 그럼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6% 정도가 됐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높았어요? 예, 노무현 정부 때? 6.2%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런데 지금 2%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저성장의 늪으로 이제 빠져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단기적인 어떤 대응은 재정 확대가 뭐 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저성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떤 상황이고 또 예. 수출. 지금 수출도 사실은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출에 대한 전망 나쁘죠. 예, 여러 예. 가지의 현재 어떤 경제 전망 자체가 나쁜데 여기에 재정 확대를 뭐 500조까지 돌파를 해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2년 만에 100조를 더 돌파한다. 그런데 여기에 부채는 몇 %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뭐 굳어져 버리면 그게 곧 어떻게 되냐면 후대에 돌아가는 어떤 빚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KDI가 내놓는 저 전망이 이종훈 실장님이 설명하신 딱 그 논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확대 정책은 예. 독이다. 개인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돈을 잘 벌고 직업이 튼튼해서 월급도 들어오고 뭐 이런 임대 수입도 들어오고 이자 수입도 들어오면은 빚을 더 내서 다른 사업을 막 추진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지금 퇴직하고 돈도 없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막 파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빚을 더 늘려서 애들 집 사주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애들 용돈 줄 돈 그런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하고 좀 결이 좀 다르니까. 아니, 저 한 번씩 말도 그거죠. 왜냐하면 체질 개선이 돼야 예. 돈을 넣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그러나 얘기다. 같은 예. 얘기인데 그러나 그러면 지금 그럼 지금 당장 어려움으로 빠지게 놔둬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안 가만히 하고. 있으란 얘기냐? 그쵸. 그 말씀이시군요. 일단은 예. 상황은 유지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예. 지금 지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쓸 돈이 소비가 없어요. 쓸 민간 돈이- 소비도 기본적으로 다 둔화됐어요. 지금 예. 0.1%가 늘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 이거를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요. 전년 동기 0.7%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0.7% 늘어난 거보다 한참 둔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0.1% 국민들은 늘어난 것만 보니까 소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우리는 않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전기 대비를 보든지 전년 동기 대비를 봐가지고 상황이 어떻느냐를 봐야 되는데 옛날에 취업자 수가 30만 늘어났으면 30만이 똑같이 안 늘어나면 이거는 위축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가 옛날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돈을 넣는 게 옳으냐 그르냐 네. 이거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예. 지금 당장 이걸 넣으면 안 된다 그럼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다른 뭐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냐? 네. 좋습니다. 자, 정리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재정 확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이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은 40%대면 이 정도면 건전한 거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니 조금 더 늘려서 돈을 더 쓰겠다. 선투자를 해서
이걸 마중물 형식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정부 정책은 저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럼 뭐 이제 가는데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표면적인 얘기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한꺼풀 내려가 보시죠. 예. 자, 그러면 저 무슨 재정 확대된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냐 이거는. 마중물로 쓰이는 거냐? 예, 일자리에 그건 단기성 알바에 쓰이느냐 아니면 진짜로 우리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쓰이느냐. 예. 그 한꺼풀만 내려가면 답이 있는 거죠. IMF에서도 재정을 확대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5줄, 6줄이 뭔 얘기냐면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써야 된다. 최저임금 상승 너무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돈만 해서 지금 206조가 더 나가야 돼요. 만약에 네.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계획한 대로 가면 그럼 뭐 선심성 SOC나 뭐 생활형 SOC 뭐 이런 거에 나가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게 우리나라의 생산성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거기에 반대하는 거죠. 자, 뭐 재정 확대하는 거는 다 좋은데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그 재정 확대를 해서 정부가 돈을 쓰는 거를 생산성으로 연결되도록 써야 되는데 지금은 모래밭에 물 붓기식으로 복지 확대에만 쓴다. 그러나 복지도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용어는 그렇게 돼 있긴 하던데요. 근데 이게요, 아까도 제가 민간 소비를 말씀드렸는데 예. 소득을 늘려줘가지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려면요 소비가 늘어나야 돼요. 예. 근데 소비가 둔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임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방식과 그 방법에는 효과가 없다고 효과가 지금 보시는군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지표를 보시면 예. 그게 임금이 늘어난 이후에 2018년 1사분기에만 소비가 늘어났어요. 처음 늘려줬을 때만. 그 후에는 사실상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작용 때문에 다 둔화가 저임금자들이 다 잘려 나갔으니까. 예, 전부 다 둔화가 됩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은 예. 한 0.5%, 3%에서 5% 정도 소비가 계속 둔화가 되는데 소비가 둔화가 되는데 소득을 계속 늘려준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이나 시장 경제 활성화나 이런 데는 그 돈이 쓰이지 않고 네, 네. 미래에 대비해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생산적인 곳으로 이 돈이 들어간다는 부작용이 얘기거든요. 났다. 예, 정부의 의도와는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다는 예, 다르게 움직이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걸 진단한 다음에 이런 거잖아요. 마중물이라는 게 뭡니까? 펌프가 작동을 안 하면 그 마중물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혁신 경제와 공정 경제라는 게 일종의 펌프입니다. 예. 그러면 물을 부어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서 아래에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고무 패킹이 새요. 저기 새 픽픽하고 새요, 네, 지금. 새 아. 픽픽하고 새. 그러면은 펌프가 작동 안 하는데 마중물을 계속 분다 그러면 한 버킷에 예. 바가지가 한 5바가지 나온다 그러면 5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 지금 KDA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요 대목에서 요 질문은 이종건 실장님한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제가 웬만하면 이거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불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대선 후보라고 하는 유시민 작가, 유시민 이사장이 네네. 오래간만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소주성 더욱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뭐 그다음 말도 있죠. 뭐 이거는 그 신 케인스주의 정책이다. 신케인즈주의가 뭐예요? 뭐 포스트 케인스주의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케인스주의는 뭐 우리 이 그러니까 시장 우리가 그냥, 경제에서 저희가 가장 그냥 유명한데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케인즈 정책 그러면은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막 돈 써가지고 정부가 경제를 공사 만들고 뉴딜 정책하고 하는 게 케인즈 정책이라고 배우긴 배웠습니다만은. 네. 그다음 포스트 케인스주의 정책은 제가 뭐 경제 쪽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약간 좀 이렇게 그 좌파 이론, 막스 이론을 조금 더 도입을 해서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입이 되면서 그런 그 복지, 분배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 성장으로 이룰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그러니까 후기 뭐 케인스 정책이다. 이건 이미 족보가 있다라는 어떤 설명인데요. 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은 그냥 일반인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정부가 더 세금 걷어서 세금을 더 확실하게 확 풀어라 지금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자, 이 정부의 지금 문제가 이수민 작가까지 포함을 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국민들은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딱 이걸 시작을 해요. 자, 파워포인트 딱 설치를 하고 빔 설치해서 예.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뭐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근데 국민들은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과 고용주도 성장 뭐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네.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죠? 내가 당장 이 가게,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를 냈는데 예,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자리 10개 중에 8개가 비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 뭐 유흥가라고 얘기하는 곳에 보면 공실률, 그러니까 임대하는 이 비어 있는 공실률은 어마어마하고요. 실제로 수치도 뭐 굉장히 공실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또 이게 계속 이 악순환이 첫 번째 회식을 잘 안 한대요, 요즘은. 그래서 1차에서 음식점들이 잘 안 되면 2차로 가는 어떤 그 음식점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택시기사까지 이제 뭐 거의 공차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아니 이제 진짜 힘들어. 어떻게 좀 해줘. 했더니 2차로 프리젠테이션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혁신 성장이다. 그러니까 포용주도 성장이다. 예, 예. 그러니까 혁신이 뭐 소득주도냐 혁신이냐 그러니까 포용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3년 차 돼서 국민들이 파워포인트 보고 싶지 않거든요. PPT 보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무슨 이게 신 케인스니 뭐니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족보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 지금 파워포인트로 이 정책을 설명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돼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에 뭐 정치적인 메시지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은 경제 전문가였어요. 그렇죠. 예. 경제학 유시민 대 유승민 옛날 과거에 유명했던 그 대토론 네.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대한민국에서 유승민 의원과 경제 토론으로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저 유시민 작가였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반대라고요. 뭐 몇 별로 명더 동의 안 있습니다. 하시는 모양이네요. 몇 명 더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물론 최양호 고문도 계시기는 했지만 자 그런데 네. 자 돈 더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지금 소득 주도 성장 더 과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유 이게 완전 식품이거든요. 그 안에 뭐 그거 먹으면 칼슘 뼈도 튼튼해지고 그렇죠.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우유를 먹으라 예, 그러는데 하루에 한 잔씩 마셔야죠. 우리 국민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락타제가 부족한 거예요. 아 마시면은 마시면 설사하는 분들이 탈이 있어요. 탈이 나요. 예, 그러니까 예. 완전 식품이라 해서 다 뭐 우리 그거를 먹으면 좋은 줄 알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락타제가 부족해서 그거를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자라고 하는 방향은 우유처럼 좋은 식품이었었어요. 예, 방향이 좋은 맞았던 거죠. 예. 아.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얘기한 게 우리가 수출에 너무 의존한 경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수를 이제 촉진해야 되는 대로 가자 그랬는데 자 우리는 뭐 소규모 개방형 경제예요. 내수 우리 돈 벌면요 해외 직구예요. 해외 가서 돈 써요. 거기다가 특히 세계 각국이 내수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내수 비중 늘리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감세거든요. 감세. 예. 그럼 그것부터 하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오래간만에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틀린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세금을 지금 세금이 늘어났다 이 시장의 목소리도 많죠. 어우 지금 조세 부담률이 20%를 넘어갔어요. 예, 뭐 수치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드신다 그러고 뭔가 기업을 하시거나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세금 걷어서 이거 좀 분배하려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경제는 정답이 없어요. 조합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야지 크게 가면은 문제가 다른 곳에서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저 말씀이 좀 잘못된 게 이런 거예요.
양극화 불평등을이라는 우리나라의 병을 해결을 하는데 예. 소득주도 성장이 역할을 한다. 저는 이 말씀으로 보이는데 말하고자 했던 건 예, 그거였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그 방법을 할 때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 얘기하는 건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급격하게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생산 요소 자체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시장의 능력을 넘어선 예. 인상폭은 탈이 나게 돼 있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거든요. 인비저블 핸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인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예측해 가지고서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그건 계획 경제를 할 수 있다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배를 잘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나 이전 지출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최저임금을 건드리는 거는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지 생산적인 요소에 투입이 잘 되는지 등등을 봐가면서 천천히 가고 그럼 어떻게 하냐? 기본소득을 좀 늘려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마지막 배당을 그 근로자들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금 방식으로 임금을 주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조합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로만 지금 가져가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근데 거거든요. 분배가 부족했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분배를 위해서 더 노력할 게 있었을까요? 이 정도면은 뭐 부작용은 있었지만 분배를 위해서 노력해온 거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짜로 뿌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럼 분배가 아니다. 핀셋 쪽으로 1분위에다 이제 준다든가 이렇게 가야죠. 사실 5분위에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이 노인연금하면 지금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도 받아요. 그런 거를 아주 이 핀셋으로 그러고 이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전산화가 다 돼 있거든요. 예.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의 지금 기조를 선별적 복지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말씀하시는 반응을 거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려줘요. 예. 그러면 이제 기자 직업을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은 신입 기자가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예. 그럼 2년차 기자, 3년차 기자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 올라가야죠.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야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임금 분야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춤형으로 핀셋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책 조합을 통해서 거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간접 효과, 외부 효과, 연쇄 효과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거를 크게 정책을 가져가면 그 부작용을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죠. 예, 예측을 할 수 예. 있으면 그거는 뭐 김 신이죠, 평론가님 신.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어찌 됐든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가장 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는 조합적이지 않았다, 균형적이지 않았다, 복합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네. 이정호 실장님. 그게 내용이고요. 저는 김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게 내용인데 문제는 그것을 구현함에 있어서 사실은 자초한 측면이 커요. 이걸 도그마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유연하게 누구든 정책을 토를 못 달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유연하게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예. 표현을 하면서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토론을 하면서 갔어야 됐는데 예. 처음부터 방어 논리예요. 소득주도 성장은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경제는 아까 정답이 없으셨던 것처럼 예. 경제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 성공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 경제 성공이라는 말을 왜 쓰셨냐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성공적으로 갈 거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도그마에 빠진 게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유시민 작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만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경제를 안다고 한다면 이 대목에서 마치 지지자들한테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 잘 가고 있어라는 메시지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자꾸 그래요. 이쪽은 우린 틀리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계속 방어 논리를 하다 보면 이건 유연한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1시간 동안 청와대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전망의 인식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30초씩 좀 이걸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6조 7천억 원짜리 추경 예산이 향후 올해 하반기 경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자, 더 늘려야 된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도 있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저 산불 피해만 좀 골라서 하자라는 야당의 주장도 있고 추경은 어떻게 가는 것이 정답입니까? 추경은 더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데요. 그 말은 다들 하시네요. 5월 중에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때가 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 추경도 분명히 추경이 나가면은 뭐가 이제 나아질 거 아닙니까? 예. 나아지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려 그러면 5월 달에 이거보다 훨씬 두세 배 늘려서 하는지 예. 그 이후에 할 거는 하지 마라. 야, 오히려 민간 섹터에 계시는 최영호 고모님은 하려면은 더 늘려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국회 상황이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지금 제가 그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추경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돼 있죠. 지금 늘리지 못해요. 야. 지금 예. 분리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고모님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 남는 게 뭐냐? 5월 안에 통과를 5월 시켜야 안에, 된다는 겁니다. 예.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아, 그렇죠. 추경안이 지금 예. 통과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경을 다시 짜가지고 제출을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5월 넘어가면은 또 예결위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럼 2달 훅 갑니다. 그러면 8, 9, 10월에 해야 된다는데 그럼 예산도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예. 예산은 추경 지표를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예. 그러면 이 굉장히 기재부 공무원들이 머리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할 거면 빨리 안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분리 추경을 하자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오히려 거고요. 하지 말자는 이건 거다.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리 좋습니다.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마지막으로 30초만 좀 드릴게요. 이종우 실장님, 국회 전망 어때요?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통과는 될 것 같습니까? 자, 추경이 통과 안 된 국회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 되는 건 무조건 돼요. 네, 추경을 통과시키지 그러네요. 않은 국회가 어떤 진영 싸움으로 부딪혔어도 추경을 통과시켜줬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아, 물리적으로. 혹시 그 기록이 깨질까 봐 제가 걱정돼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도리어 저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사실 반대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뭐 큰 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 추경을 만약에 안 받아들임으로써 돌아오는 나중에 추경 때문에 이랬다? 이런 핑계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이제 협상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되겠지만 추경은 저는 늘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맥주 회동한다 그러니까 3당 대표회담 좀 보고서는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 시청자 문자를 받아가면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 문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창사 15년에 흑자 났는데 장사를 접어야 될 상황입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문자들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경제 인식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자꾸 점검하는 자리 마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고모님, 김상일 평론가님, 이정우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최대 이슈는 5.18 기념식이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참석, 아수라장 속에 끝나기는 했는데 대통령 발언과 악수 패싱 논란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네요. 광주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5.18 기념식장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성난 광주 민심에 말 그대로 혼쭐이 났습니다. 진상규명 발목 그만 잡고 망언 의원 징계부터 똑바로 하라는 거센 항의를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독재자의 후예가 될 거냔 강도 높은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공개 발언에 나선 황 대표. 계속 광주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자주 호남을 찾아서 광주를 찾아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를 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황 대표는 일단 몸을 낮춘 모양새지만 정작 당에선 딴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당 추천위원을 청와대가 임명 거부하면서 진상조사의 출범이 늦어진 건데 자신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고의로 피했다면서 어제 기념식은 분열의 상징, 반쪽짜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북한 사주설 같은 5.18 망언 전력을 가진 인물을 추천해놓고 이제와 책임을 다했다는 거냐며 진정성 없는 태도라고 일제히 쏘아붙였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화합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에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에 심기가 불편하면 스스로 독재자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가 닫혀있는 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난망한 상황. 결국 언제 한국당이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되느냐에 따라 진상규명 착수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들어보니까 감기 들으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오래가네요. 그렇죠. 예. 예. 괜찮아요. 기침 나고 그러면 좀 하시고 예. 오늘 물도 좀 마시시고 예, 시청 여러분들 좀 감사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실 겁니다. 자, 거꾸로 좀 가볼게요. 5.18 논란 뭐 아수라장 된 거는 다들 보셨을 테니까. 악수 논란은 뭡니까?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 일부러 악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면을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들어와서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황교안 총리하고 예, 그러면 저 대표하고 악수했는데. 악수하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네, 인사도 인사말도 했고, 예, 했고요. 예, 바로 옆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미처 따라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악수할 때 옆에 김정숙 여사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미처 김정숙 여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따라서 오면서 악수를 하다가 왜 하필 황교안 대표만 악수를 안 하고 옆에 손학규 대표나 다른 분들하고는 또 악수를 하고 남편 옆자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이 패싱 논란을 얘기하면서 아하. 또 하필이면 비교를 김정은하고도 악수를 했는데 예. 왜 황교안 대표하고는 악수를 안 했느냐라는 이제 SNS에 글을 올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 좀 약간 혼잡하다 보니까 행사장이 미처 못 따라와서 따라가다가 고의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황교안 대표를 놓쳤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화면을 보면은 좀 남편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간격이 있었던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묘하고 예민한 시기에 예. 거기에다가 또 유시민 이사장이 며칠 전에 또 토크쇼에서 그 황교안 대표가 맞으려고 오는 거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이 뭐 악수하면 악수도 하지 말고 뭐 차라리 뒤돌아서라 그러니까, 그런 예.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뭐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건너뛰느냐 안 뛰느냐 패싱이 논란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이전에 먼저 방송을 했잖아요. 예, 3대 원칙을 했잖아요. 눈 마주치지 마라. 예. 악수하지 마라. 그쵸. 뒤돌아서라. 예. 그런데 그 이제 마치 김정숙 여사가 유시민 작가 말 따라 한 것처럼 된 네. 게 이제 논란의 본질인데 청와대 해명은 명쾌하네요. 고의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도 건너뛰었다며요. 예. 악수 안 하고 건너뛰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교안 대표의 저 추념식에 참석이 워낙 그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맞아요. 예. 하나하나가 다 예민했던 거죠. 저는 뭐 좀 과민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요. 양쪽이 다 지금 민경욱 너무 대변인도. 과민하다. 예. 예. 근데 이 대통령 발언 중에 예. 아주 격앙된 표현으로 독재 후예가 아니고서는 5.18에 대해서 이렇게 망언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독재 후예가 아니라면이라고 그런 걸 가지고 왜 나경원 대표는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그 문장이 5.18의 정신, 5.18에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참 틀린 좋은 말 아니지 말이에요.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까지였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은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듣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예. 최근에 한국당이 5.18 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망언들이 좀 있었어요. 막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뭐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런 말까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의 후예가 혹시 한국당을 콕 찍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진영 갈라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하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양쪽 다 너무 예민하다. 그러게요. 예.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5.18 기념식 광주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매년 유심히 지켜봤지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금남로에서 예.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가서 거기서 부산갈매기 노래를 부른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이번에 처음 벌어진 일이죠. 저는 보도로는 이런 내용은 처음 봤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처음인 거 이런 부산갈매기 노래를 부르는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제가 아무리 기록을 찾아봤고 제 예. 기억을 더듬어봐도 광주에서 벌어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이제 발상 자체도 저는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예의가 아닌 거죠. 이거는 저는 금도를 넘었다는 근데 생각이 부산 들고요. 시민 아니 광주 시민들이 정말 성숙되고 이 앞서갔다라는 게 그거를 보고 그냥 지켜봤었다라는 거. 대응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사람이 그 과한 행동을 보면 예. 아예 그 눈에 담지조차 않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죠. 너무 그렇죠. 과한 행동을 보면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 보수단체 회원님들 뭐 가서 시위하는 것도 자유고 민주니까 민주국가에서 뭐 어디 가서 시위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광주 가서 저런 거 하는 것 자체도 민주화됐다라는 반증이라는 역설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게 좋게 보면 민주화지만 그 안에서 서로 민주주의가 성숙되려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배려를 있어야죠. 좀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예, 되는 예.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야, 이게 참 우리 5.18 이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참 안타깝기는 아니 한데. 이렇게까지 극하게 대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 5.18이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뭐 이제 진상규명조사위에서 얘기들 이제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그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지금 한국당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고 어제 이제 기념사에서 약간 그런 뭐 취지로 말씀도 나왔는데 저는 왜 그거 있잖아요. 카톨릭에서 성인 이게 성인이냐 아니냐 지정하기 전에 그 회의를 할 때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것만 골라서 나쁜 것만 골라서 정말, 이제 변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저는 네. 이 한국당의 추천 3인이 뭐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5.18에 대해서 이전에 그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라 못 믿겠다라는 것보단 차라리 저는 악마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조사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더 믿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황교안 대표가 최소한 그 광주에 가셔서 저렇게 이제 참석하신 것 자체는 잘하신 일인데 예. 이 5.18 망언에 대한 이 당의 징계를 하는 것이 얻는 것과 잃은 것과를 잃는 거를 정치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자유한국당이 좀 하여튼 현명한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또 뜨거운 이슈가 좀 하나 있던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선 출마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이 정치를 안 한다. 정치를 안 하겠다. 맞아요. 정치를 아예 안 한다는 대선은 물론이고. 야, 근데 저 콘서트에서 봤더니 아주 유의미한 얘기를 했어요. 머리를 내가 직접 깎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 이 맥락이 어떻게 됩니까? 첫 시작은 이제 양전철 민주연구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47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죠. 유시민 이사장이. 아, 유시민 장관이 장관할 때가 만 47세예요? 예. 그러니까 젊을 때도 했네. 어린 나이에 벼슬 했으면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아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침없고 딱 부러지는 분이 왜 자기 앞길을 명확하게 결정을 못하냐라고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원래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 법이다라고 하니까 사회를 봤던 김어준 씨가 남이 깎아달라는 거지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고 이전에 또 그것도 무슨 대담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정치 안 한다. 직업으로서 정치는 안 한다고 하다가 최근에 좀 결들이 달라져요. 좀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서 어제 저 말은 상당히 원래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 법이다. 이 얘기는 남이 좀 깎아주면 삭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 마음이 바뀌었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정철, 김어준 저런 분들의 요구를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유시민, 조국 둘이 대선에 나와서 경쟁을 해야 국민들이 친문 그룹들의 차기 주자로서 이 믿음을 갖는다. 이런 요구를 아예 대놓고 하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선만 보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도 아예 나와라. 예, 나와서 지금 양정철 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조국, 유시민 두 사람을 탁 찍었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아, 그럼 유시민, 조국 다 내년 총선에 나와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해라. 이런 의미군요. 예, 그렇게 충분히 읽힐 만한 그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는 대선 주자급인데 뭐 총선 뭐 굳이 뭐 위험을 그 감수해가면서까지 나갈 이유가 있나요? 글쎄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아마 대선을 바라보면 내년 총선은요 예. 거의 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렇죠. 총선입니다. 아마 개헌도 이슈 중에 하나일 거고요. 예. 뭐 해서 어제 5.18 추념사에서도 5.18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아직 못 넣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개헌이 내년 총선에서 또 하나의 또 큰 이슈가 될 거예요. 막 그러면은 총력전이 될 텐데 그렇다면 있는 자원 없는 자원을 다 끌어야 된다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엔 총선 차출론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조국 민정수석 총설 차출론은 여전히 꺼진 불이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도 살아 있어요.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 그럼 조국 수석을 PK 부산 쪽에 넣는다고 했을 때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수도권 쪽에 될 가능성이 수도권이 높죠. 된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양정철 민주원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워낙 최측근 복심이다 보니 유시민, 조국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권에 나와서 해야 국민들이 안심이 되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 논리를 앞으로도 계속 피겠군요. 네. 그리고 거기가 더불어서 이제 양정철 연구원장의 청와대에서 나온 친문 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많이 포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메시지도 읽힙니다. 그러네요. 예. 자, 내년 총선이 이제 뭐 사활을 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양정철 민주원장의 저런 발언들이 그냥 흘려들지는 않네요. 예. 자,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어찌됐든 관심들은 많이들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선호, 불호를 떠나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셀럽이니까. 예, 그렇죠. 예. 뭐 수도권에서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파급력이 제법 셀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또 정치권 얘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아유, 이번에 이제 걱정돼서 손학규 대표가 정면 돌파 시도하신다며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최고위 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예, 하태경 면전에서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예, 물러나라 그랬죠. 거기서 손학규 대표가 내가 개파 패권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 말이 아주 특이했죠. 바른미래당이 수구 보수 세력의 손에 허망하게 넘어가지 않도록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오신환 대표가 발끈했죠. 예. 왜 어떻게 우리가 수구 보수 세력이냐라고 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 얘기입니다. 대체 누가 수구 보수냐, 누가 수구 보수냐, 내가 그럼 수구 보수란 얘기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 중 그거죠. 오신환 원내대표나 하태경 의원이나 해서 구 바른당 계열의 의원들이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신환 의원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한번 발칵 뒤집혀진 게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손학규 대표 보고 그만 나와라 그러면 씨 웃는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만난다. 들어오라고 하면서 유시민을 쫓아내자, 몰아내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한바탕 바른미래당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저걸 이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손학규 대표는 막말이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다시 박지원 의원은 남의 당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남의 당 의원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랬어요. 자, 손학규 대표는 버티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 같은데 인사난 거 봤더니 측근인 임재훈 의원, 최이배 의원 이런 사람들 등용한 걸로 보면은 인사로 버티겠다 이런 의사표시 명확하신 거죠? 최고위가 지금 9명인데 예. 최고위원 회의가
그런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제 신임 최입의 정책위 의장을 선임을 하고 임재훈을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손계가 4명이고 네. 그 지금 하태경 뭐 오신환 이런 반손계가 지금 4명이에요. 네. 그리고 한 명이 박수민 청년 최고위원인데 네, 거기도 뭐, 이분은 친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이분은 세모예요. 세모지만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의결 있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인사를 강행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는 하시지만 예. 뭔가 힘은 없어 보여요. 제일 그거한 게 사보임 때 문제가 그렇죠. 됐던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정계 개편에 계속 핵으로 지금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유수민 이사장의 발언에 지지층이 열광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다음 대통령감이기 때문이랍니다. 그 유시민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 더욱 가열차게 추진하자 이래 말했습니다. 어차피 야당의 경제 성적표는 F학점이랍니다. 지지층이 옳다하니 그 발언에 시비를 걸 엄두는 제가 차마 못 내겠고 다만 상식선에서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전해야겠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1,200원 육박 원달러 환율, 자영업 폐업 100만, 실업자 124만 명, 열거하기도 힘든 온 사방의 세금 땜빵. 야당이나 언론의 비판은 차치하고 기재부, 통계청, 한국은행, KDI 모두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쉽게 말해서 경기 나빠졌고 더 나빠질 거다 이런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 소주성 더욱 가열차게 추진하자. 국가부채 40% 뭐가 문제냐? 더 풀어. 이 방향이 합리적인지 경제 비전문가인 국민 대다수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걱정하지 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